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 책이 나름대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다음에는 합과 형충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고 오성이라고도 한다. 서경의 홍범편에 말하기를 목은 구부러지고 곧으며 화는 불타오르고 목은 토는 심고 거두며 금은 따르고 변혁하며 수는 윤택하게 불리고 내려간다고 했으니 이것이 성질이다. 회남자의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전기를 이어받은 것이 음양이 되고 음양의 전기를 전일하게 발휘한 것이 사계절이 되며 사계절의 전기를 흩어린 것이 만물이 된다고 했다. 음의 한기를 쌓아서 돌아와 모인 것이 물이 되고 물은 비록 음의 물건이나 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의 본체는 안이 밝고 불은 비록 양의 물건이나 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 본체는 안이 어둡다. 목은 소양이 된다. 그 본체가 또한 음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안이 공허하나 바깥은 꽃과 잎새가 있어서 펴지고 영화로워 누구나 잘 볼 수 있다. 금은 소음이 된다. 그 본체가 강하고 예리해서 바깥에는 살성이 있으나 안은 또한 빛나고 밝아서 비출 수 있다. 토는 수화목금의 네 덕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 본체는 허와 실을 겸할 수 있다. 오행대의를 참조하면 오행의 풀이를 체와 성을 합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라는 것은 형질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성이라 함은 공용으로서 뜻을 삼은 것이다. 오행의 체와 성이 만물을 돕고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체와 성을 합해서 설명한다. 목은 동방에 거처하니 봉기운이 온화하고 따스하며 부드럽다. 불이 그 가운데 숨어있기 때문에 목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체를 삼고 굽고 곧은 것으로 성을 삼는다. 목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형질로 되어 있고 굽어지기도 하고 곱게 나가기도 하는 성품이다. 화는 태양, 남방의 자리에 거처하니 치열하게 불타고 뜨거우며 색깔은 붉은색이다. 그러므로 화는 밝고 뜨거운 것으로 체를 삼고 불꽃 타오르는 것을 성품으로 삼는다. 토는 사계절의 사이에 있고 여름의 끝에 거처한다. 양이 쇠퇴하고 음이 자라는 중간에 거처해서 사행을 총괄하며 티끌을 내실한 것을 이룬다. 쌓으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있으면 머금고 포용할 수 있으며 내실해지기 때문에 지탱할 수가 있다. 금은 소음의 자리인 서방의 물건을 이루게 하는 장소에서 거처한다. 물건이 이루어지면 강하게 엉겨붙게 되고 소음 역시 맑고 찬 성질이다. 그러므로 금은 강하고 찬 것으로 체를 삼고 따르고 변혁되는 것으로 성품을 삼는다. 수는 차갑고 빈 것으로 체를 삼고 윤택하게 불리고 내려가는 것으로 성품을 삼는다. 이상이 오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행의 순가역에 대해서 있는데 이 오행의 순가역도 한번 들어볼만 하다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책에서는 오행의 순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이 설명을 꽤나 잘 해놨기 때문에
한 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순과 역. 목은 굽고 곧다. 목은 굽고 곧다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이다. 역경에서 말하기를 땅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간괴가 된다고 했으니 봄에 땅에서 나온 나무가 굽기도 하고 곱기도 해서 꽃과 잎새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사람의 위험스러운 거동과 용모가 같다는 것이다. 설문해자의 말하기를 땅 위에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나무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구경한다는 상자가 나무목변에 눈목을 한 것이다. 라고 했다. 1. 목이 순행할 때. 옛날에 임금이 수레에 오르면 방울의 음악 소리로 화음을 내는 예절이 있었고 수레에서 내리면 옥패를 차서 부딪히는 소리로 화음을 이루는 법도가 있었다. 사냥을 하는 데는 한 방향을 비워놓고 나머지 세 방향에서만 모는 제도가 있었으며 술 마시고 전송할 때 잔을 두드리고 돌리는 예가 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순행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생업의 때를 빼앗지 않는 것은 봄에는 농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고 탐욕과 간사한 꾀를 내지 않는 것은 목의 기운을 순히 따르는 것이다. 목의 기운이 순해지면 나무의 성질과 같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열매를 맺으니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곧은 것은 목줄에 맞고 굽은 것은 갈고리에 합당하게 쓰이게 된다. 목에 역행할 때 만약 임금이 위험과 채통을 잃어서 술이나 좋아하고 여색에 방종하여 부역을 과중하게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두며 사냥을 할 때 절도 없이 모조리 잡으면 목이 그 본성을 잃게 될 것이다. 봄인데도 자라나 크지 못해서 백성들이 이용하지 못할 것이니 다리나 대들보를 만들 큰 제목은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목이 굳거나 곧게 되지 못한다고 했다. 다음 나. 화는 불타서 위에 오르다. 화일염상. 몇 번 설명하면서 화일염상이란 말 몇 번 들으셨지요. 화는 불타서 위에 오른다고 하면 불타오르는 것은 남쪽이니 한여름에 빛을 발휘해서 뜨거운 기운이 한껏 올라가기 때문에 불타서 위에 오른다고 했다. 왕이 밝은 곳을 향해서 다스리는 것은 대개 그와 같은 상을 취한 것이니 옛날의 현명한 왕은 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들었다. 세상에 준수한 일을 가려 뽑아서 조정에 모아두는 것은 밝은 것을 돋게 하려는 것이고 사특하고 아부하는 신하를 물리쳐서 초야에 있도록 하는 것은 막힌 곳을 뚫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당한 사람에게 소임을 맡기면 크게 다스려지니 임금은 팔짱 끼고 앉아서 쉬어도 되는 것이다. 먼저 화가 순행할 때 역경에서는 이 꾀를 화로 삼고 밝음으로 삼는데 리 꾀가 거듭해서 거듭 밝게 되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밝게 된 것이다. 밝으면 화의 기운을 순히 한 것이니 화의 기운이 순이 되면 그 본성, 불타서 위로 오르는 성품과 같이 되고 그 본성과 같이 만물을 성숙시킬 수 있어서 선비와 사람들의 등용이 순조로울 것이다. 등용하여 잘 쓰면 불의 기운과 같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등용하지 않고 버리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화가 역행할 때 만약 임금이 현명하지 못해서 의진 일을 멀리하고 아부하는 일을 등용하면 법률을 위반하고 권력을 멀리하되 충성하게 하는 일을 죽이고 죄인을 놓아주고 적자를 피하고 서자를 세우며 첩을 정실로 삼는다면 화가 그 본성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쓰지 않았는데도 불길이 일어나서 바람 따라 옆으로 퍼져 종묘와 궁시를 태우고 민가를 태우게 된다. 그러므로 화가 불타서 위로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다. 토는 심고 거둔다. 토는 심고 거둔다고 했다. 심는 것을 가라고 하고 거두는 것을 색이라고 한다. 토는 땅의 도가 되고 모든 물건이 흙을 뚫고 놓기 때문에 심고 거둔다고 한 것이다. 토가 중앙에서 사계를 주관함으로써 사계절을 이루니 중앙은 안의 일, 궁궐, 부부, 친척의 상이 된다. 사계, 각 계절의 끝부분인 개월을 말한다.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계절과 계절 사이의 완충작용을 한다. 토가 순행할 때 옛날에는 천자로부터 선비 백성에 이르기까지 집과 침실 등의 높고 낮은 절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것보다는 검소한 것을 좋게 보았으니 우임금이 궁시를 낮게 지어 거처함에 공자님께서 칭찬하였고 황후와 주변에 있는 잉첩 등의 차등이 있었으며 구족의 차례가 있었고 골육에는 은혜가 있어서 백성의 모범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중앙의 화기로운 기운을 순위하면 토가 그 본성 심히 거두는 성품을 얻는 것이고 토가 본성을 얻으면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심고 거두는 것이 성공하게 된다. 토가 역행할 때 만일 임금이 제멋대로 해서 궁궐이나 넓히고 누각과 정자의 오색이나 아로색여서 백성들의 힘을 소진시키며 친하고 소원한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첩이나 많이 두면 곧 토가 본성을 잃게 된다. 토가 본성을 잃게 되면 토의 기운이 어지러워져서 심고 거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곡이 여물지 못하고 바람과 안개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토가 심고 거두지 않는다고 했다. 금은 따르고 변혁한다. 금일종혁. 금은 따르고 변혁한다고 했다. 따르고 변혁한다는 것은 변혁해서 고침이나 모형을 따라서 고쳐서 형체를 변혁함으로써 그릇을 이루는 것이다. 서쪽에서 물건이 이미 성숙해지면 죽이는 기운이 성해진다. 그러므로 가을 기운이 일어나면 새매들이 사나워져 새나 짐승을 치고 봄 기운이 움직이면 새매들이 순하게 변화하니 이것이 죽이고 생겨나게 하는 두 가지 단서이다. 금에 순행할 때 이슬이 얼어서 서리가 되면 서리는 살벌한 것의 표상이니 왕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집결시켜서 불의한 일을 베어 죽이고 난폭한 일을 금지시킴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옛날의 임금은 편안할 때에도 위태했던 때를 잊지 않음으로써 갑작스러운 환란을 경계했다. 그러므로 세상이 비록 편안하나 전쟁을 잊어버리고 버리면 위험하고 나라가 비록 강하나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한 것이다. 세상이 편안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죽이고 치는 것이 반드시 대의를 지켜야 하니 대의에 순응하면 금의 기운이 순해지고 금의 기운이 순하면 따르고 변혁하는 순품대로 된다. 금의 본성대로 되면 공업이 일어나 물건을 만들고 금의 모양을 변혁해서 그릇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금에 역행할 때 만일 임금이 침범하고 능멸함을 즐겨서 전쟁과 침공을 좋아하고 여색과 뇌물을 탐내어서 백성의 목숨을 가벼이 해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곧 금이 그 본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주저하고 만드는 일이 되지 않고 막히고 체하며 크게 굳어져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게 된다. 가을에는 만물이 단단해지고 익으며 모든 곡식이 성장을 마치고 숙성하는데 만약 금기운이 거스르면 모든 물건이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금이 따르고 변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마지막 수는 윤택하게 불려주고 아래로 내려간다. 수일윤하. 수는 윤택하게 불려주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다. 윤택하게 불려주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물이 섭한 대로 흘러서 더럽고 아래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북쪽은 지극히 엄한 곳이니 종묘에 제사 지내는 행상이고 겨울은 양의 시작이니 엄의 마치는 곳이니 마치고 시작되는 곳은 중요한 별이가 되는 것이다. 겨울은 양의 시작이고 엄이 마치는 곳입니다. 수가 순행할 때 죽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고 백은 아래로 내려와 기가 된다. 전기가 바깥으로 흩어져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종묘를 만들어서 흩어지는 것을 거두고 모으는 것이다. 역경의 환은 형통하니 왕이 종묘를 지극히 모신다는 말이 이것이다. 성인의 떡이 또한 효도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가 친히 밭을 갈아서 제물을 바치고 왕후가 친히 누에를 쳐서 제사의 의복을 만드는 것이니 공경함이 지극한 것이다. 공경이 지극하면 귀신이 큰 복을 갚아줄 것이니 이는 수의 기운이 순이한 것이다. 수의 기운이 순이하면 수의 본성과 같이 되고 수의 본성 윤택하게 불러주고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성품. 수의 본성과 같이 되면 근원이 되는 샘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 통해서 백성들의 용도에 편리하게 된다. 수에 역행할 때 만약 임금이 제사를 폐하고 기신을 업신여겨서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수가 그 본성을 잃는 것이다.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넘쳐 떠내려가고
빠져 가라앉아서 성과 업이 흙더미로 만들 것이니 사람에게 해가 돼 물이 윤택하게 불리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이 오행의 순과 역입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음은 오행의 생극. 오행의 생극에 오행의 상생이 있고 오행의 상극이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이 뭐냐면은 여기 같이 보시면은 목화 토금 수가 보이죠. 목화 토금 수. 이 목화 토금 수가 바로 옆에 것을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목생화는 목이 화를 낳음을 목생화라 그럽니다. 목의 성질이 따스하여 화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마찰해서 뚫고 논다. 그러므로 목이 생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가 토를 낳으면 화는 뜨겁기 때문에 목을 불태우고 목이 타면 재가 이루니 재는 곧 토다. 그러므로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했죠. 토생금, 토가 금을 낳음, 금은 돌 속에 있어서 산의 습기가 응고되고 생기며 토가 모여 산을 이루니 산은 반드시 돌을 낳는다. 그러므로 토가 금을 낳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생수, 수생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의 상극이 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 목화토금수에서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가 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목화토금수 생하는 것은 바로 옆을 생하게 되고 이 극하는 것은 한 단계를 건너뛰면은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게 되면은 이 상극도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또 금이 목을 극하고 이렇게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 되는 겁니다. 음양에 따른 상극의 차이는 양에 해당되는 오행이 있고 음에 해당되는 오행이 있습니다. 양에 해당되는 오행은 오행이 서로 극하나 나무는 흙을 뚫지만 허물지 않고 불은 금을 태우지만 허물지 않는 것은 양기가 모두 의지로 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음에 해당되는 오행은 금은 나무를 쳐서 죽이고 물이 불을 꺼서 없애는 것은 음기는 탐하는 성격으로 죽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양기는 의지로서 생하고 음기는 탐하는 성격으로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사시의 왕상휴수사. 휴왕에는 3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오행의 몸체의 휴왕을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간지의 휴왕을 논하는 것이며 셋째는 팔교의 휴왕을 논하는 것 하여 3가지 뜻 중에 명리와 관계가 밀접한 둘째에 대하여 알아보고 첫째와 셋째는 팔괴에 해당함으로 제외한다. 오행 몸체의 휴왕. 먼저 봄. 봄은 목이 왕하고 화가 휴하며 수가 상하고 금이 사하며 토가 수하게 된다. 여름. 여름은 화가 왕하고 토가 휴하고 목이 상하고 수가 사하며 금이 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6월. 6월은 토가 왕하고 금이 휴하며 화가 상하고 목이 사하며 수가 수하게 된다. 각 계절의 말미의 18일을 토가 왕한 시절로 보나 정해진 위치로 볼 때 1년의 중간에 해당하는 6월을 토가 왕한 시절로 본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우실 겁니다. 이래 들으면은.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봄은 목이죠. 봄은 목이니까 목은 왕상휴수사에서
왕합니다. 자기의 기운은 왕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돕는 기운이 있죠. 오행에서 자기보다 하나 앞에 있는 것, 목 같으면 수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화나 토나 금이나 수도 자기 앞에 하나 앞에 있는 목이나 화나 토나 금은 자기를 생해주죠. 이거를 다 상이라고 합니다. 왕상휴수사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그 목화토금수에서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토금수 목이 되죠. 이게 육친으로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상에 해당되는 하나 앞에 있는 것을 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성에 해당되는 두 개 앞에 있는 것 있죠. 그것을 갖다가 수라고 합니다. 목 같으면은, 목화토금수 같으면은 목은 토가 수가 되고, 화는 금이 수가 되죠. 그러면 토의 재성은 수죠. 그럼 수가 됩니다. 금의 재성은 목이죠. 그럼 목이 수가 되고, 수의 재성은 화죠. 그럼 화가 수가 되는 겁니다. 사는 뭐냐? 관성을 얘기하거든요. 자기보다 오른쪽으로 3단계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단계. 그러면 목 같은 경우는 목, 화, 토, 금이 3단계 앞이니까 사가 됩니다. 이 사는 관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화는 수가 사가 되고, 토는 목이 사가 되겠죠. 금은 화가 사가 됩니다. 자기를 극하는 것이 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는 토가 사가 됩니다. 토극 수가 되죠. 그래서 토가 사가 됩니다. 이 외우는 것은, 또 이해하는 것은 쉽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굳이 어렵게 외우고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외우고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지의 휴왕. 봄에는 가벌과 임묘가 왕하고 병정과 사오가 휴하며 임계와 해자가 상하고 경신과 신유가 사하며 무기와 진술충미는 수하게 된다. 뭐 또 뻔한 말이죠. 뻔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좀 전에 설명한 그것을 글자로 나타내면 이래 됩니다. 하나 앞에 있는 것, 2개 앞에 있는 것, 3개 앞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 하나 앞에 있는 것을 식상이라고 그러고, 2개 앞에 있는 것을 재성이라고, 3개 앞에 있는 것을 관성이라 한다 그랬죠. 4개 앞에 있는 것은 인성인데 4개 앞에 있는 것은 하나 뒤에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 앞이라 그러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식상이라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왕상휴수사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왕이다, 이건 상이다, 이건 휴다, 이건 수다, 이건 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배운 사람은 유식한 척 하고 싶어서 항상 이럽니다. 근데 본질을 알고 나니까 정말 쉽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는. 아주 쉬운 건데 글자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이해를 하고 그게 뭐라는 걸 알고만 나면은 정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산수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래 되면 오행의 휴왕표가 생기고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간지도 마찬가지로 휴왕표를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방금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천간은 뭡니까? 천간의 목은 뭐 갑과 을이지 않습니까? 지지의 목은 인과 묘죠. 그걸 갖다가 그냥 갑을, 갑목, 을목, 임목, 묘목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말한 겁니다. 그 사주 8글자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 그러잖아요. 밑에 있는 걸 지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위에 그걸 뭐 간지, 지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천간, 지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뭐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그 내용을 설명한 거고, 다음은 간지의 인체 부위,
간지라는 것은 8글자에 위에 것과 밑에 것을 한꺼번에 부를 때 간지라 그럽니다. 따로 부를 때는 천간이라 그러고 지지라 그러죠. 한꺼번에 부를 때는 간지라고 부릅니다. 간지 어려운 말 아니죠. 이 천간의 신체, 천간과 신체에서 간지를 사람 몸에 배속하면 가불은 머리, 병정은 가슴과 갈빗대, 무기는 심장과 배, 경신은 허벅다리, 임계수는 손발이 된다. 천간과 신체, 천간과 신체에서 가불이라 그런 것은 오행의 목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불, 목은 머리에 해당이 되고 병정, 화는 가슴과 갈빗대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체 중에 가장 화와 비슷한 게 뭡니까? 심장 아닙니까? 뜨거운 심장. 무기는 심장과 이제 배를 얘기하고 경신은 허벅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지지와 신체, 자는 머리가 되고 충미는 가슴과 어깨, 인술은 손, 묘유는 허리와 갈빗대, 진신은 엉덩이와 팔뚝, 사미는 정강이, 오는 발이 되니 이것은 모두 처음을 머리로 하고 끝을 발로 삼는 것이다. 자축, 임묘, 진서미, 신유술에 쭉 나가게 되는데 자수는 이제 신체에서 머리에 해당된답니다. 천간에서는 갑과 을이 머리였지요. 지지에서는 자수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축감이, 축토와 미토는 가슴과 어깨를 나타냅니다. 듣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버리십시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인술은 손이 됩니다. 임목과 술토는 손이 되고 묘목과 유금은 허리와 갈빗대가 됩니다. 진과 신은 진토와 신금은 엉덩이와 팔뚝이 되고 사화와 미토는 정강이, 오화는 발이 됩니다. 다음 천간과 오장. 천간과 오장. 요거는 조금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기 몸에서 이 많은 것은 나중에 병으로 다가서게 되고 적거나 없는 것은 약하거든요. 많아도 병이고 약해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지와 오장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놓으시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무술년이지 않습니까? 무와 수는 다 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장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 원국에 토가 좀 많으신 분은 이렇게 또 무술년이 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위장병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보통 때보다 위장병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간과 오장, 지지는 임묘를 간장, 사을을 심장, 진술 충미를 비장, 신유를 폐장, 해자를 신장으로 하니 이것은 모두 오행을 따라서 배속시킨 것이다. 지지와 오장의 배속. 방금 했다시피 이 말로인 거를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지에서 임묘를 간장, 사와 오를 심장, 진술 충미를 비장, 신유를 폐장, 해자를 신장이라고 지칭합니다. 간지와 몸체, 천간과 몸체. 천간은 가부를 가죽과 털, 병정을 손톱과 힘줄, 무기를 살, 경신을 뼈, 임계를 혈맥으로 한다. 천간과 몸체. 방금 한 말을 또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읽으면 두 번 반복하는 거지만은
뭐 이런 거는 외워 놓으시면 좋기는 하지만은 안 외워도 무방합니다. 머리 용량이 충분하신 분은 외워 놓으시고, 뭐 저같이 머리 용량이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책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청간, 가불은 가죽과 털, 병정은 손톱과 힘줄, 무기는 살, 경신은 뼈, 임계는 혈맥입니다. 다음 지지와 몸체, 지지는 인묘를 가죽과 털, 사오를 손톱과 힘줄, 진술 충미를 살, 신유를 뼈, 해자를 혈맥으로 한다. 지지와 몸체, 앞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또 반복을 합니다. 뭐 중요해서 반복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와 있으니까 반복할 따름입니다. 지지, 인묘는 가죽과 털, 사와 오는 손톱과 힘줄, 진술 충미는 살, 신유는 뼈, 해자는 혈맥. 목은 땅 위에 나기 때문에 가죽과 털이 되고, 화는 맹렬하고 굳세기 때문에 힘줄과 손톱이 되며, 토는 유지하고 실어주기 때문에 살이 되고, 금은 성질이 굳고 강하기 때문에 뼈가 되며, 물은 본래 흐르고 윤택하기 때문에 혈맥이 되니, 청간과 지지가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배속시킨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석한다. 청간, 지지와 사람의 뱃속, 좀 전에 한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까지 또 반복하면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미색법, 금, 목, 수, 화, 토, 오행에는 그에 속하는 막과 색깔이 있으니 다음과 같아.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알아놓으시면은 생활 속에서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또 병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은 그 맛이 매우며 신, 색은 희고 백, 목은 그 맛이 시며 색은 푸르고, 수는 그 맛이 짜고 색은 검고, 화는 그 맛이 쓰고 색은 붉으며, 토는 그 맛이 달고 색은 누르다. 앞서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사주 재미로 보는 왕초보 탈출하기에도 설명했고, 그 전에도 설명했고, 한 몇 번씩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육식갑자 납은 오행이 있는데, 이 납음 오행 이거는 파동성명학, 한글 파동성명학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법칙에 의해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공부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건너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갑자 납음 오행. 납음수의 뜻. 납음수라는 것은 사람의 본명이 소속된 음을 말하니, 음은 곧 궁, 상, 각, 치, 우의 다섯이고, 납은 이 음을 치해서 소속해 있는 성질을 조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셨죠? 음악 궁상각치유. 서양의 음악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닌 궁상각치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납음수, 첫 번째 소리로 토음을 얻으니 궁이요, 세 번째 소리로 얻으니 화를 얻으니 상이요, 다섯 번째 소리를 얻으니 우요, 일곱 번째 소리를 얻으니 치요, 아홉 번째 소리를 얻으니 각이고, 이것은 모두 양수이다. 즉 토의 납음수는 1, 화의 납음수는 3, 수의 납음수는 5, 금의 납음수는 7, 목의 납음수는 9가 된다. 팔괴와 청간지지, 납음으로 볼 때 자와 오는, 자수와 오화는 경에, 경금에 속하니
진괴가 맡은 일진이고 진토와 정정하겠습니다. 축과 미토는 신금에 속하니 손괴가 맡은 일진이며 인과 신은 인목과 신금은 무토에 속하니 감괴가 맡은 일진이고 묘와 유는 묘목과 유금은 기에 속하니 니계가 맡은 일진이고 진과 술은 진토와 술토는 병화에 속하니 간괴가 맡은 일진이며 사와 해는 정화에 속하니 태괴가 맡은 일진이다. 팔계와 천간지지를 또 표로 만들어 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육식갑자 나범 오행. 첫 번째 소리로 토를 얻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본명이 경자일 때 자는 경에 속한다. 수가 하나라고 하면 자에서 바로 경을 얻으니 그 수가 이름을 말한다. 경자의 자는 경에 속하므로 도표 8개와 천지지지 참조하면 경에서 경까지 세면 1이 된다. 따라서 경자의 수는 1에 해당하고 1은 토의 소리이므로 경자는 나범으로 볼 때 토에 해당한다. 경자는 신축과 더불어 벽상토라고 한다. 세 번째 소리로 화를 얻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본명이 병인일 때 인은 무토에 속하므로 병부터 무까지 세면 셋이 된다. 병인과 인은 무에 속하므로 병에서 무까지 세면 3이 된다. 따라서 병정무. 따라서 병인의 수는 3에 해당하고 3은 화의 소리이므로 나범으로 볼 때 병인은 화에 해당한다. 병인은 정묘와 더불어 노중화라고 한다. 다섯 번째 소리로 술을 얻었다는 것의 예를 들면 본명이 임술일 때 술은 병에 속하므로 술에서부터 병까지 세면 5이 된다. 임술의 술은 병에 속하므로 임에서 병까지 세면 5가 된다. 임계갑을병. 따라서 임술의 수는 5에 해당하고 5는 수의 소리는 나범으로 볼 때 임술은 수에 해당한다. 임술은 계해와 더불어 대해수라고 한다. 일곱 번째 소리로 금을 얻었다는 것의 예를 들면 본명이 임신일 때 신은 무토에 속하므로 임부터 무까지 이르면 7이 된다. 임신의 신은 무토에 속하므로 임에서 무까지 세면 7이 된다. 따라서 임신의 수는 7에 해당하고 7은 갑의 소리이므로 나범으로 볼 때 임신은 금에 해당한다. 임신은 계유와 더불어 금봉금이라고 한다. 아홉 번째 소리로 목을 얻었다는 것의 예를 들면 본명이 기사일 때 사는 정에 속하므로 기부터 정까지 세면 9이 된다. 기사의 사는 정에 속하므로 기토에서 정화까지 세면 기경신임계갑을병정이 된다. 9가 된다. 따라서 기사의 수는 9에 해당하고 9는 목의 소리이므로 나범으로 볼 때 기사는 목에 해당한다. 기사는 무진과 더불어 대림목이라고 한다. 이상으로서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주의 합, 충, 형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